자, 2015년 우리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시험의 문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 모의고사 시험 본다 하고 기출문제 한번 먼저 시험 보고 이 문제 풀이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은 가능하면 정답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는 정답이 이런 의미에서 틀렸고 이런 의미에서 맞구나라는 정도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죠.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있는데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이 제3자라는 것은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해서 그쪽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가 있잖아요. 이 무효 행위를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즉 새로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법률 관계를 맺은 이해 당사자, 그죠? 새로운 이해 관계 맺은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 기억,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다 하니까 가압류 채권자는요. 그래요. 가압류라는 새로운 행위를 했죠. 그래서 제3자가 되네요. 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서 그러면 전세권은 무효인 전세권이죠. 그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면 저당권자는요. 새로운 이해관계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되네요. 디귿, 대리인의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 당사자죠. 즉 통정 허위 표시인 대리 행위의 당사자가 바로 본인이 되어버리죠. 본인과 상대방이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3자 아닙니다. 리얼,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안에서의 일정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불과하죠.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안에서의 하나의 이익을 갖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새로운 법률관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죠. 자, 42번. 준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 했네요.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죠? 여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는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표현행위는 보통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또는 감정의 표시 이렇게 나타내죠. 의사의 통지에는 뭐 각종 최고행위와 거절행위가 여기 들어가죠. 또 관념의 통지에는 각종 통지행위가 되게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는 뭐 용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는요. 사실행위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행위가 되죠. 예를 들면 습득한다든가 뭐 주소를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행위 자체가 바로 사실행위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대신 이런 것들이 주로 묻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에 보시면 채무이행의 최고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행위인 준법률행위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들입니다. 43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토지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43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했다. 이 안에 있는 토지를 매매계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토지 매매계약은 우리 판례가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하고 있죠. 허가 받을 때까지는. 그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이
매매 계약을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 허가 신청할 때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요, 신청 협력 의무, 이것은 실식상 당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부수적 의무이다 이렇게 기억 옳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제 채무 불이행 자체가 없죠. 왜? 무효이기 때문에요. 무효 상태니까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틀렸다. 디귿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은 유동적 상태니까. 그러면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유효가 되면 그 계약금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하죠. 따라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유동적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리얼 을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이 토지거래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런 내용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효.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44번 반사회질서의 법령으로서 무효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했죠. 그럼 이것은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찾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업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무허가 건물은 그럼 이건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될 뿐이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유효입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이란 그 자체가 건축법상에 허가 안 받았으니까 강행법규 위반 또는 행정질서벌의 대상, 행정처벌을 하겠죠. 그러나 임대행위 자체는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니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기 위해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오로지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할 때는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질서 위반의 의도죠. 따라서 이거는 니은에 해당되네요. 디귿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소송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것은요 가능합니다. 당사 약정에서요. 리얼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허위 진술한 것은 사법 질서를 해치는 거죠. 재판 기능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사법 질서. 그래서 사회를 혼란하게 빠뜨릴 수 있죠. 따라서 리얼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약정이네요.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답이네요. 자, 그다음 45번. 무권대리행에서 옳은 것은 했죠. 1번 무권대리행의 일부에 대한 추인, 일부 추인이네요. 무권대리행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일부 추인도 못하고요. 변경한 추인도 본인은 할 수 없고요. 조건을 붙여서 하는 조건부 추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안 돼요. 이런 거는. 따라서 1번이 옳네요. 상대방 동의가 없지 못하면 그래 효력이 없다. 답은 1번이네. 그죠? 2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소급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3번 무권대리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한, 상대방이 알지 않는 한, 그죠? 그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되죠. 알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무권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했는데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이 선의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무권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46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B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이게 바로 이중매매죠. 이렇게 했잖아요. 갑은 을하고 매매계약을 1매매계약을 하고 다시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2매매계약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부동산은 이중매매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틀린 것은 있습니다. 5번 보시죠.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여서 하면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여기에 병의 대리인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본인은 병이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요, 이 두 번째 이 매매 계약이 적극적 가담 행위여야 하려면 이 사람이 적극 가담해야 되죠? 대리인의 행위죠, 이게. 대리인 행위. 대리인 행위에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 본인은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이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에서 무효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병은 소유권을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할 수 없어요. 왜? 이게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고 모든 사람의 무효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에서 무효가 되어버리면 본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47번.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잖아요. 자,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가 포함된다가 아니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첫 번째.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갈 수 없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과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 한다. 그게 아니라요. 기본 대리권과 자 126조 월권대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권 이 대리권의 종류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한다. 즉 복대리 제도에도 126조가 적용된다. 그죠? 왜냐하면 복대리 제도도 그냥 보통의 대리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리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126조 당연히 복대리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옳은 질문이네요. 이렇게.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125조 표현대리인데 여기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했는데 이것은요. 대리권 대리인이라 표현하지 않아도 이게요. 연락사무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여기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죠. 5번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것은 129조의 표현대리인데 여기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인가 되는 경우 그러면 129조에 126조가 경합되는 거죠. 자 126조 여기에서요. 기본 대리권은 월권 대리 했는데 129조와 126조가 경합이 될 때는 역시 126조로 해결한다라는 것이 판례죠. 이렇게요.
126조 문제로 해결한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8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자, 법정 대리인이 병이 그러면 미성년자 갑의 행위를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그죠?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자, 틀린 것은 했으니까 5번 보세요. 만약 을이 상대방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알고 있는 상대방 을이죠.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이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즉 미성년자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로서요. 선의의 제3자든 악의 제3자든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 즉 을과 거래한 정은 절대로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성년자 갑에게로 다시 그 재산권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이 취소는 절대적 효과가 있다. 절대적 효력. 소급합니다. 그것이요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를 포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 취소니까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49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네요.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착오에 관한 문제는요. 민법 109조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해 두라는 것이죠.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계약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이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체를 취소해서 무효로 돌려버리고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한 것도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나는 책임 안 진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취소의 효과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채무 불이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2번에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를 취소했다면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가.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은 착오가 있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래요. 중요분이 아니라 하여 취소 못한다라는 것이 판례죠.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4번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한 경우에는 그렇죠. 이때는 취소를 못하게 하는데 다만 그 거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이용해서 그러한 계약을 했다면 그때는 취소를 허용합니다. 판례가.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하는데 중대한 과실은 그래요.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50번. 을은 갑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면요, 을은 지상권자, 갑은 지상권 설정자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갑의 X토지에 지상권 설정해준 소유자죠. 설정자, 이 사람 소유자고요. 을은 지상권자 해야 되겠죠. X토지에 대해서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옳은 것은 했죠.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 양도라는 지상권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 보장입니다. 강행규정으로서 보호하죠.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상권은 당의 목적 토지를
직접 지배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권이잖아요. 물권. 따라서 이 지상권자는 누가 와서 내놔라 하더라도 당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그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질문이네요.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의 연체한 경우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지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년 6개월 요걸 연체했다면 소멸 청구권이 없습니다. 아직.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다면 이때는 지상권자가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견고한 건물 기타 수목을 소유할 목적이면 3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죠. 간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다면 15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으로 간주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1번.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며 분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20년간의 분묘를 수호 봉사했다. 타인의 토지로부터. 이래 되면 당의 그 장손 제사 주재자는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죠.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기 때문에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하죠. 관세법상. 따라서 옳은 것은요. 4번 보시죠. 갑이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렇죠.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분묘 기지권이 소멸합니다. 분묘 기지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분묘를 이장해 줄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다. 우리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1필지 토지 일부를 승려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토지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자, 위기는요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에 대한 위기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인 지역권자한테 위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자에게 설정자가 위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승역지 소유권을. 따라서 4번이 틀렸죠. 53번.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지상권은 본권이고요. 2번 온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라 했고요.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 상린권, 즉 소유권의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게요.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근린공원 이용권도 역시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에 있는 역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세법상의 물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판례가. 54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갑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에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대금은 완납했으나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틀린 것은 했어요. 5번 보시죠.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매수인이 당의 목적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고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가지고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기가 있는 사람은 그 매수인한테 등기 안 했으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내놔라 할 수 없다 그죠? 그런데 그 매수인이 다시 등기하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종전의 매도인인 소유자가 그 제3자 전득자한테 야 소유물 내놔 반해 할 수 있는가? 역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전득자가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그 사용수익권도 역시 종전의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수익권은 바로 종전의 소유자인 매도인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사용수익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즉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이 틀렸습니다. 55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등기하여야 하죠.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은 바로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 소멸한다가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당연히 소멸했습니다. 이것은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것은 187조에 의하여 등기 소멸 사유입니다.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경매 매수인은요, 경매에 의한 매수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여부를 불문한다. 187조.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효력이 없다. 이걸 말하냐면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표시란 등기의 유용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판례는 무효등기 유용에서 사항란에 있는 무효등기 유용만 가능하다. 표시란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5번 이것은 표시란 등기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네요. 56번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하면 그래요. 이것은 객관적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해서 해결합니다. 그죠?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이것은 소유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때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객관설입니다. 이게 통솔판례죠. 따라서 내심적 의사가 아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가 아니라 점유자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주점유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점유 추정이 되면 그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만 추정이 깨어집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추정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추정은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타주점유자의 경우가 아니라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됩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하여 현존 이익으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자기의 부주의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자, 악의의 점유자는요, 자기의 부주의에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따라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수취한 것도 아니요, 또 이득을 본 것도 아니잖아.
또 자기 부주의도 없죠. 그때는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즉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다.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거는 199조 내에 있죠. 즉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자기의 점유와 함께 병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병합하여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 점유자에게 하자가 있는 점유라면 그 하자도 고스란히 승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네요. 자, 그 다음 57번. 산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써냈는데 산림관계에 관한 설명은 소유권에 관한 설명이죠. 57번. 여기서 나온 게 상림권이죠. 상림권. 이 상림권은 전부 다 소유권에서 규율합니다.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유권 내용이다. 그리고 상림관계는 어디에만 적용되냐?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적용한다.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고 이 규정은요. 상림관계 규정은 소유권에만 부동산 소유권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죠. 1번 보시죠.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 경유배를 설치하는 경우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했는데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 비율로 분담하고요. 기타 설치 비용, 기타 담의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요 균분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네요. 우리 법 23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했죠.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1번이죠. 저당권은 점유율 수반하지 않습니다.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시효 취득은 점유가 수반돼야 됩니다. 점유. 부동산 시효 취득은 20년간의 점유와 10년간의 점유가 있죠. 이것을 점유부 시효 취득, 등기부 시효 취득 이렇게 하죠. 이것이 전부 다 점유를 수반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하려면 반드시 점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은요. 저당권 자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59번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 틀린 것은 했죠. 1번 보시죠.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자, 이때 갑은 지금 3분의 2 지분권을 가지고 있죠. 갑은 그러면 공유물 관리의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지분의 과반수를 갖고 있으면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3분의 2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정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이 기준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1번은 관리행위로 사용 수익에 관한 허락받았다면 관리행위로 적법하고요. 따라서 이런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관리행위로 인대되니까. 이때 관리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 임대차 한다든가 사용대차 한다든가 대차들 됩니다. 대차들. 임대차, 사용대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행위니까. 따라서 1번 있네요.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그 2번 볼까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이때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만들어진 것이든 저당권 설정되고 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든 전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즉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당사자 합의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죠. 미리 부합물 종물을 분리해서 따로 하자라고 한다든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전의 문제든 저당권 설정되고 난 후의 문제든 관계없이 모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 둬야겠네요. 그리고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치겠죠. 등기를 하여야 제3자한테 그 약정 내용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죠. 이게 또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20문제 먼저 풀고요. 나머지 또 20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